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아산병원 피부과에서 근무하는 문익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수술 후 흉터와 방사선 치료의 피부 부작용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루게 될 내용은 총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수술 후 흉터가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종류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두 번째는 그런 수술 후 흉터의 관리를 어떻게 하면 되고 어떠한 치료 방법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방사선 치료도 피부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는데 그런 부작용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인 수술 후 흉터입니다. 사실 흉터라는 것은 피부에 손상이 일어나고 그 손상으로부터 복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부 변화로 정의를 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피부 색의 변화와 질감의 변화를 들 수 있습니다. 보통은 뭐 수술뿐만 아니라 이제 다쳐서 생기는 외상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피부 질환의 이제 영구적인 후유증이 되고요. 이제 아래 보시는 것과 같이 뭐 흉터가 생기는 거는 어쨌든 부정적인 이미지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뭐 기능적인 문제도 유발할 수 있고 특히 미용적인 그리고 심리적 문제를 유발해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질환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흉터가 왜 생기는지를 이해하려면 피부가 다쳤을 때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치유가 되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선 우리 피부에 손상이 가해지게 되면은 첫 번째로는 그 손상이 가해진 곳에 이제 출혈이 생기게 되겠죠. 이 출혈이 계속 지속되면은 위험해지기 때문에 출혈을 막기 위해서 우리 혈액 안에 돌고 있는 혈소판이라고 하는 세포가 피부 손상 부위 쪽으로 이동을 해서 지혈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 지혈의 과정은 뭐 빠르면은 1시간 내외로 다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지혈 과정이 끝나게 되면은 염증기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고 염증기는 이틀에서 3일 정도 지속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염증이라 하면은 무조건 다 안 좋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피부가 손상으로부터 복구하는 과정에 염증은 아주 필수적입니다. 염증 반응이 나타나야지 피부의 복구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피부에 손상이 가해졌을 때 뭐 이물질이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세균들이 이 피부 손상부로 들어갈 수 있는데 염증기를 통해서 그런 이물질과 세균들을 제거해주는 과정이 한번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증식기로 접어들게 되는데 말 그대로 피부를 구성하는 여러 세포들이 증식을 함으로써 피부에 생겼던 그런 손상, 뭐 틈이 생기겠죠. 그 틈을 메꾸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증식기가 한 3주 정도 지속이 되는데 이때 피부의 틈을 채워주는 콜라겐 같은 이제 여러 피부를 구성하는 물질들은 조금 임시적인 물질들로 구성이 되고 이 임시적인 물질로 피부가 채워진 다음에 앞으로 1, 2년 정도는 성숙기로 접어들면서 정상적인 최대한 원래 피부의 모습과 비슷하게 리모델링이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네 가지의 피부 손상의 치유 과정이 아주 질서정연하게 그리고 적절한 시점에 시작되고 또 마무리되어야만 거의 흉터가 남지 않고 피부가 손상으로부터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보기 싫은 흉터가 생기는지를 알아보면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염증기가 계속 지속되거나 너무 과도한 염증 반응이 생기는 경우에 이 재생 과정이 올바르게 수행되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수술을 한 다음에 그쪽에 감염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드레싱을 계속 하다 보면은 반창고 접착제에 대한 알러지 반응이 나타나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런 감염이나 아니면 피부 알러지 반응 자체도 염증 반응을 과도하게 유발하기 때문에 큰 흉터를 남기는 데 일조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재생 과정의 지연. 예를 들면 수술 후에 꼬매놓은 곳이 이제 벌어지는 경우에는 재생 과정이 과도하게 길어지기 때문에 큰 흉터가 남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거 한 가지는 이 세 번째인데요. 흉터에 작용하는 이제 장력, 즉
흉터를 잡아당기는 힘이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될수록 또 큰 힘이 작용할수록 흉터가 점점 커지고 벌어지고 또는 튀어 올라오게 됩니다. 특히나 움직임이 많거나 피부가 탱탱한 부위, 예를 들면 관절 부위는 움직임이 많고, 턱선 그리고 앞가슴 쪽은 피부가 아주 탱탱합니다. 물론 움직임도 많지만. 그래서 이런 부위에 수술을 받게 되거나 아니면은 이런 부위를 다치게 되면은 상당히 큰 흉터가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흉터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움푹 들어간 흉터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축성 흉터라고 부르고 어디든 생길 수 있긴 합니다만 보통은 장력이 크게 작용하지 않는 부위에 잘 생깁니다. 특히 그리고 여드름 흉터 같은 것들이 위축성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튀어 올라온 흉터를 우리가 비대성 또는 비후성 흉터라고 부르는데요. 튀어나온 흉터는 증상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흉터는 단순히 이제 눈으로 보기에 안 좋다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흉터가 당겨지면서 좀 따가울 수도 있고요. 흉터 부위를 가려워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흉터 자체가 스치기만 해도 좀 통증을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유발하는데 대표적으로는 비대성 흉터인 경우 많은 증상이 동반이 되고 비대성 흉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움직임이 많거나 아니면 피부가 탱탱한 곳에 손상을 받은 후에 잘 발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대성 흉터와는 조금 차별화되게 피부 손상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서 흉터가 계속 자라는 타입의 흉터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켈로이드라고 부르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비대성 또는 비후성 흉터보다 켈로이드는 더 심한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되면 그 수술 후에 나는 어떤 흉터가 남게 될지 사실 예측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긴 합니다만 지금 보시는 이 두 사진 정도의 개복 수술을 한 사진인데 이 정도 흉터가 남으면은 사실 보기 싫기는 하지만 없었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그냥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한 흉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흉터 수술을 하고 나서 이런 식의 흉터가 남게 되면은 딱 보기에도 너무 흉터가 크고 그리고 색깔도 많이 붉습니다. 도톰하게 튀어 올라온 흉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흉터가 발생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가려움증, 따가움증, 통증 등의 여러 가지 증상들이 동반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하는 흉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방금 보셨던 건 이제 개흉수를 시행한 환자에게서 발생한 흉터인데 요즘에는 최대한 이 피부 절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복강경이나 로봇 수술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흉터가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안 남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이 사진처럼 이제 복강경을 통해서 수술을 받으시고 이제 배꼽을 통해서 복강경이 들어갔는데 배꼽을 봉합한 후에 이렇게 배꼽을 꽉득 채우는 켈로이드가 생겨서 내원하셨던 환자분들도 여러 분 계십니다. 너무 보기에도 싫지만 이 두툼한 켈로이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려움증, 통증, 따가움 등의 증상을 유발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제일 보기 싫다고 느껴지는 이런 켈로이드나 아니면 비대성 흉터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특정 부위에 잘 생깁니다. 그래서 움직임이 적은 부위에는 좀 안 생기는 편이고요. 예를 들면 두피는 거의 움직임은 없죠. 관절 부위가 아니기도 하고 그리고 턱선, 가슴, 어깨 이런 곳은 움직임도 많거니와 피부 자체가 아주 탱탱해서 피부 손상이 이루어지거나 수술을 한 후에 그 수술 흉터 주변으로 강한 장력이 작용해서 이런 비대성 흉터와 켈로이드가 잘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술을 받기 전에 이 부위는 좀 눈에 보기 싫은 흉터가 잘 생길 가능성이 높은 부위인가 아닌가를 판단을 할 수가 있고 예를 들면 개흉수를 받으시거나 아니면 관절 부위 팔다리 쪽을 수술을 받는 경우에는 수술해 주시는 선생님이랑 상의를 해서 좀 조기에 적극적으로 흉터 예방과 관리에 나서는 것이 추천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냐? 그냥 집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관리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선 첫 번째는 감염 예방이 되게 중요합니다. 완벽하게 이제 피부가 아물지 못한 상황에서는 오염되거나 이제 균이 들어가지 않게 적절히 드레싱을 시행하셔야 되고, 어, 제가 많은 경우 이제 느끼는 게 환자분들이 나 감염을 꼭 예방해야 되니까 맨날 맨날 소독약으로 이 수술 부위를 닦아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오히려 소독약 중에 이제 알코올이나 과산화수소수 같은 경우에는 균도 죽이지만 피부의 정상 세포도 일부 죽고 피부에 강한 자극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경우에는 소독약을 써야 하겠지만 굳이 과도하게 소독약을 매일매일 써서 피부를 자극하는 것은 별로 좋은 결과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독약을 꼭 써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도 수술을 해주시는 선생님이랑 상의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피부가 이렇게 봉합을 한 후에도 계속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장력이 작용을 하게 되면은 벌어지거나 또는 비대성 흉터로 남을 수가 있어서, 이 벌어지는 장력을 좀 최대한 극복하기 위해서 우측에 보이시는 이 그림과 같이 테이프로 조금 붙여 놓는 게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렇게 실밥이 남아있을 때는 큰 문제는 없겠지만, 실밥을 뽑고 난 다음에 이렇게 테이프로 오랫동안 붙여 놓으면은 저는 한 6개월까지도 붙이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그러면 이 얇은 선 같은 흉터가 더더욱 넓어지거나 하는 일이 없이 예쁘게 잘 정착하게 됩니다. 이런 테이프는 대표적으로 스테라일 스트립이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많이 쓰긴 하는데, 이게 좀 구하기가 어렵다 하면은 일반적으로 약국에서 파는 이런 의료용 테이프만으로 붙이는 것도 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피부 재생에 필요한 습윤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우선 처음에는 이 수술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다들 아시다시피 항생제 연고 같은 걸 좀 바른 다음에 그 위에 적절하게 덮어줄 수 있는 드레싱 젤을 이용해서 드레싱하는 게 추천이 되고, 실밥도 다 뽑고 이제 더 이상 뭔가 위에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듣는다 하시더라도, 그 이후에는 흉터를 예방하고 또 흉터를 치료하기 위해서 실리콘이 함유된 흉터 연고나 또는 그냥 얼굴에 바르는 보습력이 좋은 보습제, 크림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는 것도 흉터를 최소화하기 위한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집에서 하는 관리만으로 흉터가 너무 보기 싫게 남았거나 아니면 이런 증상들이 동반이 되었을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이유는 증상 자체는 저희가 열심히 치료만 하면은 금세 좋아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이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리고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절대 흉터 때문에 생긴 증상이 저절로 좋아질 가능성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의료진을 만나서 꼭 상담을 받아보시고, 특히나 나는 흉터를 조금 더 눈에 덜 보이게 하고 싶어, 즉 미용적인 개선을 나는 좀 얻었으면 좋겠어 하시면은 너무 오래된 흉터가 돼버리기 전에 미리미리 치료를 받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한 3, 4년 정도 이상 지난 흉터일수록 저희가 사실 열심히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큰 미용적인 개선을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환자분들이 이제 저한테 문의하시는 게, 나는 흉터 치료를 받고는 싶은데 도대체 얼마나 오래 받아야 되나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한 3개월 정도는 받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3개월 정도 좀 적극적으로 치료하다 보면 보통은 증상의 개선이 대부분 다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흉터가 난 너무 가려웠다 하시는 분들도 3개월 정도 꾸준히 치료받으면 요즘엔 안 가려운데 라고 느끼시고요. 다만 눈에 보이기에 조금 덜 눈에 도드라져 보이는 예쁜 흉터로 남기기 위한, 즉 미용적인 개선을 보기까지는 조금 더 오랜 시간이 걸려서 보통 6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흉터 치료를 받기 위해서 내가 병원을 찾아가면은 어떠한 치료들을 받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살펴보자면, 흉터를 이제 저는 크게 보면 3가지 관점에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흉터를 구성하는 색이 있죠. 그래서 색이 붉거나 또는 검은 경우가 많은데, 이런 색을 교정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치료를 시행할 수 있고요.
요철의 교정, 즉 튀어나오거나 또는 오목하게 들어간 거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증상만 있어서 나는 미용적으로 개선하는 거는 별로 원치 않고, 예를 들면 이런 환자분처럼 옷 입었을 때 난 가려지니까 겉으로 봤을 때 좋아지는 건 난 별로 관심 없는데, 다만 흉터 때문에 생기는 증상은 난 정말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경구 약물도 좀 써볼 수 있고요. 보통 주사 치료, 레이저 치료로 증상 개선을 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치료 사례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중년의 여성분이셨는데 목에 생긴 피부암 때문에 수술을 받으셨고, 이제 수술 6주 차에 방문을 하셨는데 흉터가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지만 아무래도 조금의 장력이 걸리는 부분이어서 그런지 좀 탱탱해 보이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흉터 예방을 위해서, 또 목이니까 약간 좀 목이 드러나는 옷을 입을 수도 있고 하니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보시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본인께서는 흉터 연고 정도 도포하면서 경과를 지켜보고자 하셨습니다만, 정말 운이 좋게도 흉터 연고 한 2달 정도 바른 후에 오셨는데 아주 눈에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흉터가 많이 개선되었던 운이 좋았던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다음 분은 이제 갑상선암 수술 받으신 분인데요. 갑상선암을 수술을 받으신 분들이 흉터 치료를 위해서 사실 저한테 많이 찾아오십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 갑상선암에 걸리시는 환자분들의 연령이 비교적 젊기 때문에 좀 적극적인 흉터 치료를 원하시고요. 특히나 이제 목에 있는 장기이다 보니까 수술을 하면은 이제 노출 부위에 흉터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젊은 사람한테 이런 목에 큰 칼자국이 있는 거는 별로 좋아 보일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러 오시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4주 후에 오셨습니다. 수술 받은 지 4주 차에 오셔서 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고 싶다고 하셨고, 총 5번 정도의 레이저 치료를 하고 이 정도 개선이 되었습니다. 이제 치료를 하다 보면은 오히려 피부가 조금, 주변 피부가 빨개지는 경우들이 있기는 한데 이거는 치료를 중단하면은 되게 많이 개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칼이 들어갔던 이 칼자국 자체는 많이 옅어진 것을 볼 수 있어서 상당히 효과가 나쁘지 않았던 환자분이고, 이분은 조금 더 크게 갑상선암 수술을 받으셨던 분인데, 이분은 3주 차에 내원하셨고, 그리고 총 6번 정도 치료를 했었습니다. 흉터의 색은 많이 개선이 됐지만 그래도 완벽하게 무슨 지우개로 지운 것처럼 쓱싹쓱싹 없어지진 않았고, 여기에 이제 칼자국이 선명하게 조금 얇지만 선명하게 남아 있어서 아직도 치료를 이어가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케이스가 조금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흉터를 치료하려면 좀 조기에 치료를 시작하는 게 효과가 매우 좋은데, 이분은 이제 수술하신 지 거의 1년이 다 되었을 때쯤에 오셨고,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흉터가 많이 빨간색이고요. 그리고 좀 도톰하게 튀어나온 비대성 흉터를 목 전체에서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주도 못 오신다고 하셔서 3개월에 한 번 정도 치료를 했었고, 한 10번 조금 넘게 치료를 했을 때 이 두툼하게 튀어나온 거는 조금 이제 납작하게 개선이 되었고, 색깔도 많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이제 수술 흉터가 좀 눈에 보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원래 이랬는데 이제 이것처럼 변했고요. 왼쪽도 이제 이쪽 비대성 흉터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레이저 치료와 주사 치료 등을 시행해 드렸고, 납작해지긴 했는데 아직까지 완벽하지 않아서 아직도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치료가 아까 제가 6개월 이상은 봐야지 미용적인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그것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제 이분은 수술하신 지 6개월 차에 내원하셔서 흉터 치료를 좀 받고 싶다고 하셨는데, 물론 흉터가 생긴 지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치료를 시작해서 일반적인 흉터 치료에 비해서 치료 기간이 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분이 아주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치료하신 결과 레이저 치료도 거의 20번 받으셨고, 주사 치료 한 5회 정도 받으셨는데, 수술 6년 차쯤 됐을 때는 아주 예전에 있었던 이 두툼하고 빨간 흉터가 거의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좋아졌었던 좋은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다리에 있었던 피부암으로 수술받으셨던 분인데 다리 자체는 원래 흉터가 그렇게 많이 남는 부위가 아니긴 합니다. 그래도 좀 적극적으로 뭐 반바지도 입으셔야 되고 하니까 치료를 원하셨고 저희가 레이저 치료 한 8회 정도 하고 이 정도까지 개선을 시켰던 그런 증례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제 복강경 수술한 다음에 생기는 배꼽에 켈로이드로 종종 내원들을 하시는데 이분은 주사 치료 딱 2번 해드렸는데 켈로이드가 이제 많이 작아져서 물론 아직까지 이제 갈 길이 멀긴 하지만 이 흉터 자체의 볼륨이 아주 많이 감소했었던 흥미로운 증례입니다. 예, 그러면 흉터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두 번째 주제인 방사선의 이제 피부 부작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사선 치료는 뭐 다들 아시는 것과 같이 이제 몸 안에 있는 암세포에다가 방사선을 쬐어서 암세포가 죽게끔 하는 치료인데요. 우리 몸 안에 있는 내부 장기로 방사선이 침투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피부를 한번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방사선이 결국에 피부에도 독성 반응을 유발할 수가 있고, 그러면 피부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의 기능이 저하되거나 아니면 너무 강한 방사선에 노출이 되면 세포가 죽는 세포 사멸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이런 세포 기능 저하, 세포 사멸 때문에 생기는 피부 부작용을 방사선의 피부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빈번하게 볼 수 있는 방사선의 피부 부작용은 국소 발진, 그러니까 즉 방사선에 노출된 부위의 피부가 빨갛게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고 조금 더 심한 경우에 이제 짓무르거나 아니면 각질이 생긴다든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착색이 유발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방사선 치료를 이제 머리 쪽에 받게 되면은 그 방사선에 노출된 부위의 두피에서 머리카락이 빠져서 탈모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국소 발진 짓무름, 각질, 착색, 탈모 같은 게 생기지만 이런 피부 부작용에 대한 관리가 좀 안 된다든지 아니면 너무 과도한 양의 방사선에 노출이 되게 되면 피부 괴사나 궤양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보통은 이런 것들을 최대한 예방하고자 방사선 치료를 너무 위험하지 않게끔 해주시기 때문에 저는 방사선 치료 때문에 생기는 피부 궤양이나 괴사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만 이론적으로는 발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부작용에 대해서 하나둘씩 살펴보면 발진은 가장 처음에 생기는 부작용입니다. 방사선에 이제 피부가 노출되고 1에서 2주 후에 발생하는 게 일반적이고 단순히 빨갛게 올라오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피부가 빨개지면서 그 부위에 피부 가려움증, 따가움, 열감 등의 증상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보통 이제 방사선 치료 1회로 끝나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를 처음에 시작하신 다음에 1, 2주 후에는 발진이 생겼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방사선에 노출이 되면은 짓무름이나 이제 각질 또는 피부 벗겨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방사선 치료 시작한 지 한 달째에 가장 많이 생기는 걸로 알려져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일련의 증상들이 당연히 동반 가능하고요. 이때 매우 중요한 게 피부가 이제 한꺼풀 벗겨지기 때문에 이 세균 감염에 취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세균 감염에 유의하지 않으면 방사선에 의한 피부 부작용도 고생이지만 그것 때문에 발생한 피부 세균 감염을 또 따로 치료를 하면서 고생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감염에 되게 주의해야 하고 이 발진과 피부 짓무름 그리고 피부 벗겨짐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피부 화상과 상당히 임상적으로 유사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탈모는 방사선 치료를 한 지 한 2, 3주 후쯤부터 발생이 가능하고 방사선 치료를 중단하게 되면은 보통은 저절로 회복이 됩니다만 너무 많은 양의 방사선에 두피가 노출되게 되면은 회복이 안 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착색과 피부 혈관 확장은 아주 방사선 치료의 만성적인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도의 개인차가 좀 존재하지만 아시아인에게서는 착색이 상당히 잘 유발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하지만 다행히도 착색과 혈관 확장 자체는 증상을 동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초기 발진, 이분은 이제 오른쪽 대흉근 쪽에 방사선 치료 받았던 분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마치 일광 화상을 입은 것처럼 처음에는 시작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분은 이 왼쪽 겨드랑 쪽에 임파선에 방사선 치료 받으신 다음에 생긴 것 같은데, 계속 지속이 되게 되면은 이렇게 피부가 한꺼풀 벗겨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배꼽에 방사선 치료를 받으셨던 분인데요. 방사선 치료 받으신 지 3주차 때는 약간 불그스름하게 보이는 게 눈에 띄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불그스름한 건 개선이 되고, 다만 착색이 좀 남습니다. 이렇게 주변의 피부가 어두컴컴해지고 약간 갈색이 되죠.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이제 방사선 치료에 의한 착색이라고 부르고요. 착색은 개인차가 좀 있습니다. 좀 일찍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분은 방사선 치료를 이제 턱에 수술받은 다음에 방사선 치료를 여기에 곧바로 받으셨는데, 어, 받으신 지 2주 만에 이쪽은 발적이 아직 있지만 이쪽은 벌써 착색이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방사선 치료의 아주 장기적인 후유증인 피부 혈관 확장을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방사선 치료 한 6주 후에 나타난 피부 혈관 확장입니다. 확장증입니다. 피부의 혈관은 원래 눈에 보여서는 안 되는데 방사선 때문에 혈관이 자꾸 이렇게 커지고 이 탱탱함을 잃어가지고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게 되고 이게 미용적인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치료를 받으시러 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사선에 노출된 후에 발생하는 피부 부작용을 어떻게 관리하고 치료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선 기본적인 피부 관리 매우 중요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거의 8, 90%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부가 감염에 취약해지기 때문에 감염되지 않게 아주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피부는 재생이 충분히 빠르게 이루어지려면 적절하게 보습을 해줘야 됩니다. 즉 습윤한 환경을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보습 크림 발라주셔도 좋고, 나는 얼굴에 보습 크림도 안 바르는데 뭘 써야 되나요? 하면은 제가 기본적으로는 바셀린 바르시는 것도 아주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이런 베리어 크림이라고 하는 것도 좀 자주 처방해서 방사선 치료 부위에 잘 바르시면은 말 그대로 이제 피부의 장벽을 좀 튼튼하게 해주는 크림이어서 큰 도움이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제 방사선 치료의 피부 부작용은 마치 화상처럼 나타나게 되는데, 가끔 이제 핫팩을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절대 핫팩을 쓰시면 안 되고, 아이스팩을 대는 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가끔 이제 열감을 호소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댁에 가셔서 아이스팩 찜질을, 얼음 찜질을 좀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증상 개선에는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착색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방사선 치료의 이제 초기 부작용, 발진이나 이제 피부 벗겨짐이 생긴 곳에는 꼭 이제 햇빛 노출을 피하셔서 착색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햇빛에 노출되게 되면은 남들보다 훨씬 심한 착색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적인 치료제로 넘어가자면, 방사선에 의한 피부 부작용으로 내원하시는 분들께 저희가 보통 처방해 드리는 거는 국소 스테로이드 도포제, 즉 여러 가지 피부염 치료제죠. 이거를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고요. 거기에 이제 2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항생제 연고 같이 쓰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바르는 것만으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 나는 피부를 좀 보호막을 제공해 주고 싶어. 피부가 지금 너무 연약한 것 같아 하면은 이런 바르는 약을 바르고 그 위에다가 이런 드레싱 젤을 좀 처방을 해서 붙이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가끔 이 드레싱 젤을 처방을 하면 여기에 묻어 있는 접착제 때문에 알러지가 생기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좀 주의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제 증상이 좀 심한 경우, 진물이 줄줄 난다든지 너무 아프다고 하시는 경우에는 약물을 좀 투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피부가 방사선에 노출되어서 발생한 부작용들을 열심히 관리하고 치료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별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꼭 이제 담당 선생님이랑 상의를 해보셔야 됩니다. 아주 불운한 케이스들에서는 알고 보니 방사선 피부염이 아니라 원래 본인이 갖고 있었던 암에 피부 전이가 일어나서 그 불편함이 계속 지속되는 경우들이 가끔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꼭 피부 조직 검사를 통해서 암의 피부 전이 가능성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탈모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했었는데요.
탈모는 이제 발생 위험이 이 두피가 노출이 되는 전체 방사선 양에 비례합니다. 그야말로 방사선 치료를 강하게 여러 번 오랫동안 하게 되면은 탈모가 어쩔 수 없이 발생하게 되고, 이것은 이제 방사선 치료를 계획하는 초기 단계에서 방사선 종양학과 선생님이랑 좀 상의를 하면서 탈모가 일어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일시적인 탈모는 방사선을 더 이상 이제 쬐지 않게 되면 6개월 정도 지나면서 개선이 이루어지는데, 원래 있었던 머리카락이 다 회복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일부만 회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방사선 치료를 받고 탈모가 발생을 했는데 6개월이 지나도 머리가 안 나는 경우에는 치료를 시행하게 되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치료에 사용하는 거는 바르는 발모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3에서 5% 농도의 미녹시딜을 열심히 도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미녹시딜 도포를 하면은 뭐 50에서 70%에서까지 발모를 볼 수 있지만, 사실 예전과 같은 머리 수술 100% 회복하는 거는 어찌 보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만약에 국소적인 탈모가 좀 일어났는데 영구적인 탈모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다른 곳에서 머리카락을 채취해서 옮겨 심는 모발 이식을 계획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제인데요.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꼭 한 가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지금까지 알아본 것들은 이제 방사선에 의한 피부의 급성기 부작용들이긴 합니다.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한 다음에 뭐 길어도 3개월 이내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인데, 이런 부작용들은 방사선 치료를 중단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회복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뭐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면 더더욱 빨리 그리고 잘 회복이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나의 피부, 방사선에 노출된 나의 피부는 완전히 이제 건강해진 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방사선 치료 부위에 피부암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진료실에서 간과되기도 하고 환자분들이 좀 잊고 사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방사선에 노출된 피부에서는 피부암의 발생 가능성이 당연히 증가하게 됩니다. 피부암이라 함은 대표적으로 기저세포암, 편평세포암, 악성 흑색종, 육종 등을 다 포괄하는 의미이고요. 큰 대규모 연구에 의하면 방사선 치료를 받은 후에 방사선에 노출이 되었던 피부 부위에 피부암의 발생 가능성이 26%나 증가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갖고 방사선에 노출되었던 나의 피부에 피부암이 생기진 않는지를 아주 면밀하게 관찰해야 되고, 특히 오랫동안 관찰해야 됩니다. 피부암은 방사선 치료의 이제 기간과 전체 노출된 방사선 양의 그 발생 가능성이 비례하고요. 피부암의 주된 위험인자, 이미 알려져 있는 것들은 이제 고령, 그리고 자외선의 노출력, 피부암을 앓으셨던 가족분이 있으면 이제 그런 가족력, 그리고 반복되는 외상력 등을 들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오랜 기간 동안 자외선에 노출이 되었을 얼굴이나 목, 손등, 팔다리에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되면 더 이상은 자외선 노출이 되지 않게끔 자외선 차단제 사용을 꼭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고령에서는 더더욱 중요하고, 만약에 고령의 환자분이 일평생 이제 농업에 종사하시면서 오랜 기간 동안 햇빛을 많이 보셨다라고 하면은 더더욱 열심히 자외선 차단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부암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도 방사선 치료 전에 방사선 종양학과 교수님과 상담을 좀 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 주기적으로 피부과 검진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위험인자가 있으신 분들일수록 피부에 내가 별 문제가 없는 것 같다고 하더라도 피부과 전문의와 상담을 하시고 피부를 좀 보여주셔야지, 아시다시피 모든 암은 조기에 진단을 하고 발견하게 되면 완치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피부과 검진을 통해서 암이 발생한다더라도 초기에 진단을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이해를 돕고자 몇 가지 이제 대표적인 피부암의 사진들을 좀 가져왔는데요. 기저세포암인 경우에는 피부에 이제 검버섯처럼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경계가 다소 불규칙하고
색소도 좀 얼룩덜룩합니다. 색깔이 균일하지 못하고 딱지가 잘 생기고 쉽게 상처가 나서 이제 출혈이 발생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한다면 꼭 피부과를 방문을 하셔서 진료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편평세포암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경계가 상당히 불규칙하고 딱지가 잘 동반되면서 뭐 궤양이 생기는 경우도 가끔 있고요. 상처가 났는데 잘 안 아무는 그런 특징도 있습니다. 그래서 출혈이 계속 지속이 되는 경우에는 꼭 피부과를 방문하시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피부암 중에 무서운 악성 흑색종은 점처럼 보이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비록 점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이즈가 엄청 크거나 경계가 불규칙하거나 색깔이 균일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딱지가 생기고 피가 나는 경우에는 꼭 의료진과 상담을 받으시고 필요하다면 조직 검사를 통해서 악성 흑색종의 가능성을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준비해 봤는데요. 우선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수술 흉터에 대해서는 오늘 기억하시면 좋겠는 게, 보기 싫은 흉터가 잘 발생하는 부위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 특히나 이제 관절 부위나 피부가 좀 탱탱한 곳에는 수술을 받으시게 되면은 아주 초기에 관리를 시작하셔가지고 너무 보기 싫은 흉터가 안 생기게끔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나요? 그냥 집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실리콘이 함유된 흉터 연고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피부에 장력을 줄여줄 수 있는 흉터 테이프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제가 강조드렸지만 수술 후 이제 조기 흉터 치료를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수술 후 1개월 이내에 흉터를 관리하신 분이랑 한참 뒤에서야 이제 관리를 시작하신 분이랑은 결과물이 상당히 차이가 큽니다. 그리고 흉터 자체는 이제 미용적인 문제라고 간과될 수 있는데 실제로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흔하고, 흉터 때문에 내가 가렵거나 아파서 일상생활에 좀 지장을 받는다 하시면은 꼭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치료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흉터에 의한 증상은 참는다고 좋아질 가능성이 별로 높지 않고요. 그리고 흉터에 의한 증상은 실제로 치료에 좋은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방사선 치료에 의한 피부 부작용은 방사선량과 치료 기간에 따라서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 시작 전에 충분한 상담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피부 화상 치료와 동일하게 관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강조해드렸던 것처럼 감염을 첫 번째로 예방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방사선에 의해서 약간 손상을 입은 피부가 잘 재생이 될 수 있도록 수분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방사선을 쬐은 다음에 피부에 어떤 변화가 발생했는데 그 변화가 적절한 개선이 없거나 또는 심한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꼭 진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다른 피부 질환이나 또는 뭐 피부암의 가능성, 갖고 계시던 암의 피부 전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적절한 치료로 방사선 피부염의 장기 후유증, 방사선 피부염도 관리가 잘 안 되면 흉터가 남을 수 있고 착색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장기 후유증을 예방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이걸 진료 받아야 될지 안 받아야 될지 사실 고민된다 하시면은 꼭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모두 항상 건강하시고 또 지금 투병 중이신 분들은 하루빨리 쾌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